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약법을 내려가는데 민법 종식할 때 많이 힘드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계약법은 그나마 또 좀 낫죠. 생각을 잘못 잡으면은 내나 마찬가지겠지만 218페이지 계약법을 펴놓으시는데 민법 종식 살짝 떠올려 보십시오. 일단 우리가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누리는 것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는 권리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이 권리는 부단히 발생, 변경, 소멸 한다 했는데 그것을 권리 변동이라 했었고, 이러한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전부 다 법률 요건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법률 요건에 법률 행위다 라고 하는 것이 있다 라고 했었고, 이 법률 행위다 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의사표시를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이 법률 행위가 법률 행위로서 표의자가 의사표시에 의해서 추구하는 그 효과인 권리 변동이 달성되기 위해서 최소한 갖춰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법률 행위의 요건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 법률 행위가 무엇이든지 간에 간단하게 단독 행위이든지 계약이든지 합동 행위이든지, 또는 이 계약에 그게 채권 계약이든지 물권 계약이든지 그다음에 준물권 계약,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단은 법률 행위인데, 그 법률 행위가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최소한 갖춰야 되는 것으로서 성립 요건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효력 요건이 필요하다고 했었고, 특별 성립 요건을 요구하는 것도 있고 특별 효력 요건을 요구하는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사적 자체의 원리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전체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그 중에서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법률행위 중에서 계약 자유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민법 종칙을 공부하고 계약법을 공부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계약법을 먼저 공부하고 민법 종칙 법률 행위를 나중에 공부해도 되겠죠. 하여튼 이제는 법률 행위 중에서 그 중에서 계약이라는 걸 위주로 해서 공부할 것인데,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채권법 각칙, 계약 각칙에 규정돼 있는 채권 계약을 가지고 공부할 것이라는 것. 하여튼 이 채권 계약 민법 전에 규정돼 있는 채권법 각칙에 규정돼 있는 것을 전형 계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채권법 규정이 임의 규정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권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물권 법정주에 따라서 물권을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지만, 채권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실제 거래계에서는 전형 계약보다는 그게 변형된 또는 다른 형태의 비전형 계약이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요 전형 계약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나누어 볼 때 재산권 이전 계약이 있고,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계약, 공짜로 주기로 했으면 합의했으면 정려, 돈 받고 주고받고 하기로 했으면 매매, 맞바꾸기로 했으면 교환이라 이야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 빌려 쓰는 계약을 대차 계약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소비물을 빌려 쓰기로 했으면 소비대차, 그 다음에 비소비물을 빌려 쓰기로 했으면 사용대차, 그 다음에 비소비물을 대가를 지불하고 빌려 쓰게 했으면 그것을 임대차라 이야기할 것이고, 노무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게 고용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도급이라는 것도 있고, 위임, 임치, 그리고 현상 광고라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근래에 신설된 것으로서 여행 계약이라 하는 것도 있고, 여행 계약, 그 다음에 기타 전형 계약으로서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결정하는 단체 계약인 조합, 일정한 자의 사망 시까지 금전 기타 유가물을 지급하기라는 종신정기금 계약, 사적 분쟁 상태를 양보와 타협에 의해서 종결시키는 화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15가지 전형 계약이 있습니다. 거래계가 얼마나 복잡한데 15개 계약만 가지고 되겠어요. 하다못해 여기에 출판 계약도 안 들어있잖아.
영화 출연 계약도 안 들어있잖아. 광고 계약도 안 들어있잖아, 이게. 그래서 실제 비전형 계약이 주류를 이룰 것인데 사적 자치의 원리가 계약법 쪽에서 나타나는 계약 자유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의 내용으로서 계약 체결 여부의 자유, 체결 여부의 자유. 그래서 어느 슈퍼에 들어갈 것인가 내 마음이지 뭐. 그래서 상대방 선택도 내 마음, 들어가서 물건 살까 말까 내 마음, 그 다음에 계약서 쓸까 안 쓸까 내 마음, 방식의 자유, 껌만 살까 뭐 커피도 살까 내용 결정의 자유, 이런 것들이 계약자의 원칙의 내용으로 들어있다는 거 외우지 마십시오. 이거 외우지 마십시오. 물론 나는 기억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기억하는 방법들인데 그거 이야기 안 해. 할 필요 없어. 다음 중 계약자의 원칙의 내용이 아닌 것은 시험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나온 적이 있어도 외우가 맞출 건 아니라는 거지. 보고 알아야지. 보고 어떻게 하냐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 민법은 보고 알아지는 거라고. 외우가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오늘날 이 계약 자유의 원칙이 무제약적으로 무한정적으로 허용될 것은 아니라는 거지. 일정한 제한이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저 앞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 사회, 신분제 사회를 타파하고 계약제 사회로 넘어왔습니다. 신분제 사회는 당연히 불평등이 전제되어 있고 그래서 이걸 타파하고 평등하다는 전제하에 자유주의를 기초로 해서 골격을 잡은 걸 자본주의라 하는 거고 이 불평등이 너무 해가지고 이걸 아예 대체시켜버리고 평등사회만 강조한 게 공산주의고 근데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주의를 근간으로 해서 살아왔는데 살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가 빈익빈 부익부 상태 경제적 불평등을 좌초하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니까 여러 가지 제한이 나타나게 되는데 체결 여부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여기에 대해서도 제한이 가해져서 채약이 강제되는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전기 공급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기 공급, 한전에서만 공급하는데 거기서만 공급받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전매품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공급자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나는 그 사람하고만 체결할 수 있을 것이고 방식 선택의 자유, 즉 분료식 계약이 원칙인데 일정한 경우에는 특정한 방식을 요하는 요식 계약일 수도 있다는 거. 내용 결정의 자유에 대한 제한. 이 내용 결정이라는 거는 결국에 들어가면은 법률행위 내용, 법률행위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민법 총칙에서 이야기했던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그것은 계약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거고 계약법에 와서 추가적으로 더 하는 것이 여기서 약관이라는 걸 공부한다는 거. 약관이라는 것은 계약 당사 일방이 다수의 거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해서 계약 체결될 것을 미리 작성해 놓은 계약 내용, 미리 작성해 놓은 계약 조건 뭐 이런 말 하는데 계약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일반 교과서에 뭐 미리 작성해 놓은 계약 조건을 말한다라고 하는데 이 조건은 민법 총칙에서 말하는 조건과 기한할 때 그 조건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는 거. 그래서 계약 내용에 대해서 다수의 거래 상대방과 관련해서 계약 체결될 것을 예비해서 미리 작성해 놓은 것을 약관이라 한다는 거. 그래서 누구든지 보험약관은 아실 거고 이것뿐만 아니고 하다못해 요새는 버스표가 없으니까 버스표 거기에도 지정차 이외에는 뭐 승차할 수 없음.
극장표를 보더라도 당해 이외에는 관람할 수 없음. 이런 것들이 기업주 측에서 다수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리 작성해 놓은 약관 조항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날 약관의 규제를 받지 않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오늘날 단 하루라도 법률 행위 안 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 맨날 자기가 하고 있으면서 모르겠대. 하고 있는 걸 모르면 누가 아는데 이걸. 그래서 일방적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작성자에게 중요 부분에 대한 명시,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 중요 부분에 대해서 명시 설명하지 않았다면은 계약 내용에 편입 안 된다는 것. 계약 내용에 편입시키려고 하면은 설명했다는 걸 기업자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약관의 해석 원칙과 관련되어서 약관규제법 쪽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신의칙에 입각해서 해석해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라. 즉 작성자 불리의 원칙, 상대방 유리의 원칙. 다음에 기습조항, 의외의 조항은 무효. 고객의 본질적 권리 제한 조항 무효. 다음에 개별 약정이 있으면 이 개별 약정을 약관 조항보다는 우선시키는 해석을 한다는 것. 이 약관은 반드시 인쇄될 필요는 없지만 문서화는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요거가 다른 개별 약정, 이거는 또 다른 개별 계약이라고요. 이거는 문서화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거. 근데 문서화가 안 되면은 소송에서 입증을 못할 것이니까 패소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와 법적인 문제를 구별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험 치러 가는 게 아니고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험 치러 가는 거라고.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계약은 체결되었을까? 체결됐다는 거지. 그런데 현실적으로 소송 들어가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가 작성 안 돼 있으면 어떻게 입증할 거냐는 거지. 그건 현실적인 문제. 그 다음에 약관 조항 중에서 무효화시키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 기본적으로 신의칙 위반하면은 무효일 것인데 신의칙 위반으로 다뤄지는 거, 불공정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서 개별적 조항들을 두고 있을 것인데, 그건 법 조문 확인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전형계약, 어쨌든 실제 거래계에서는 비전형계약이 주류를 이루고 밖에서 그렇게 만연하게 행해진다 하더라도 공부하는 것은 전형계약을 가지고 공부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실제 세부적으로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매매, 교환, 임대차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 이 민법상 임대차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공부를 하실 때 내 책처럼 임대차하고 난 뒤에 바로 보는 게 맞다는 거. 근데 또 이름 들어보고 모르는 거 천지 삐까리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자기들이 다 해봤잖아. 정리 안 해봤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흥금 해봤을 거고, 사람 차별하나? 절에 다니는 사람은 시주 해보셨겠지. 공짜로 주는 거잖아. 그 다음에 매매, 시도 때도 없이 하지. 오늘 껌을 샀을 수도 있고. 교환도. 이거는 저는 어릴 때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동네 엿장사 오면 엿바감으로 같이 깡통 들고. 소비대차, 옆 사람한테 돈 빌려본 적 있을 거고. 사용대차, 옆집에, 요새는 뭘 빌리지? 옛날에 연탄집게 빌렸는데. 그래서 한번 사용하고 난 뒤에도 동일한 용도로 또 사용할 수 있는 걸 공짜로 빌려 쓰면은 사용대차. 옆에 짝지한테 볼펜 빌려 써봤으면은 사용대차. 그걸 돈 주고 빌려 쓰면, 커피 한 잔 사주고 빌려 썼으면 임대차. 꼭 주택, 부동산 임대차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옆집 자전거 공짜로 빌려 쓰면 사용대차. 공원에 가가지고 돈 주고 빌려 쓰면 임대차. 고용 해보셨겠지. 고용 계약서를 안 써봤을지는 몰라도.
꼭 고용계약서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다. 분료식이 원칙입니다. 분료식이. 계약서 작성 안 해도 계약은 체결되는 게 원칙이라는 거. 그 다음에 도급, 일이 완성될 것을 목적으로 보수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을 도급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도급계약 꼭 건물 짓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숙제 대신 해주면은 밥 한 그릇 사주겠다. 그렇게 해도 도급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임, 신뢰관계에 기초해서 일을 맡기는 거, 임치, 물건 맡기는 거, 현상 광고, 광고된 내용이 실현되었을 때 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 거, 전형계약 중에서 유일하게 요물계약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요물계약. 요물계약에 대비되는 말이 낙성계약이고, 낙성계약, 청약과 성낙의 일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합계약, 쉽게 이야기하면 계모임, 종신정기금, 근데 국민연금 생각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일정한 자의 사망 시까지 금전 기타 유가물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인데, 물론 국민연금에 대해서 민법 조문이 적용되냐? 아니죠. 특별법이 적용되겠죠. 국민연금법. 그 다음에 화해, 사적 분쟁 상태를 양보와 타협에 의해서 종결시키는 것을 화해계약이라 하고, 화해계약 시도 때도 없이 하죠. 집에서 옆집 아줌마, 옆집 아저씨. 화해계약 안 하면은 도양쪽으로 가겠지 뭐. 그러니까는 매번 하는 걸 법률 용어를 쓰나니까 법률 용어를 써가지고 인식해 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다는 것이지 실제로는 자기가 편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걸 법상 어떻게 하고 있나를 확인하는 거라는 거, 확인하는 거. 새로운 걸 머릿속에 넣는 게 아니고. 그래서 머릿속에 잘못 깔려 있으면은 정말 넣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특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계약을 불요식 계약이라 하고, 특정한 방식을 요하는 경우를 요식 계약이라 하고, 어떤 행위를 전제로 해서 그 유효성이 인정되는 종된 계약이 있는데 그때 전제된 계약을 주된 계약이다 라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유인 계약도 있을 수 있고 무인 계약도 있을 수 있고, 이거는 물권법 쪽에 가서 유인행위, 무인행위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또 보여준 게 뭐냐면 민법 총칙에서 말했다시피 계약에 무수히 많은 것이 있다까지를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거기까지 확인하시면 218페이지. 계약이라는 것은 대립되는 두 개의 의사표시의 합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법률 행위를 계약이라 하는데, 크게 보면은 거기에 채권계약, 물권계약, 주물권계약, 가족법상의 계약, 예컨대 혼인도, 이혼도 계약입니다. 입양도 계약이고 파양도 계약이고 합의를 할 때.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본래적 의미의 계약이라면 채권계약, 협의의 계약이 될 것이고, 여기에 있는 총론적인 규정은 다른 계약 쪽에 성질이 허용하는 한 유추 적용된다는 거. 그래서 계약을 여기서 공부해놓고 물권계약 이렇게 공부는 안 한다는 거지. 물권법이 들어가면 성질이 허용하는 한 이 이론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민법 총칙에서 법률행위를 공부했으니까 소유권 이전의 합의도 물권행위다. 계약도 소유권 이전의 합의도 물권행위로서 법률행위다. 계약은 채권행위로서 법률행위다 이러면은 민법 총칙 이론이 다 들어가는 거고, 이게. 이런 중첩적 사고가 안 되면은 민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 법률행위 따로, 매매 따로, 임대차 따로 이렇게 공부하면은 끝날 일이 없죠, 이거는. 채권의 발생 원인, 이 권리가 채권이라면 법률 요건이 충족되면 발생할 거라는 거죠. 그게 법률행위일 수도 있고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그걸 확인하는 거, 말로 푸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법률행위로서의 계약, 민법 총칙편에 있는 규정들이 적용된다는 걸 확인하는 것이고, 219페이지. 민법 전반에서 사적 자체의 원리가 지배하듯이 계약법 쪽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지배한다는 것. 계약 자유 원칙의 내용으로서 체결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방식 선택의 자유를 생각해 볼 수 있고, 근데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은 스스로 구속당할 합의를 한 것이니까 그에 따라서 구속될 것이라는 것. 그런데 오늘날 자본주의 병폐, 빈익빈 부익부 현상 때문에 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는 것, 관념만 잡으면 됩니다. 그 220페이지 공법상 체약 강제, 사법상 체약 강제는 각종의 매수 청구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서 근로기준법 이런 쪽에서 체약이 강제되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용 결정의 자유에 대한 제한, 강행법규 위반하면 안 될 거고, 반사회적이면 안 될 것이고, 계약법에서 추가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약관에 의한 제한이고, 뒤쪽에 또 있습니다. 방식에 대한 제한으로서 여러 가지 특별법이 마련될 수도 있고,
허가신고 증명을 요하는 계약도 있다는 것 관념 잡는 부분이고 222페이지 보시면은 약관 계약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거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해서 계약 내용을 미리 작성해 둔 것을 말하고 그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는 것. 그 약관 개념 의의를 분설하면은 계약의 내용에 관한 것이고 체결 전에 준비되어야 되고 미리 준비되어야 되고 명칭이나 형태에 의하는 불문한다. 그래서 약관이 조문식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소설식으로 되어 있고 그건 상관없다는 겁니다.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계약이기 때문에 그 방식 계약 체결하는 방식의 내용의 차이만 있는 것이지 계약이기 때문에 거기에 구속된다. 그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명시 설명 의무가 있다는 거 중요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중요사항에 대해서 명시 설명하지 않는다면 계약 내용에 편입되지 않는 것인데 모든 것이 모든 것은 예외 없이 명시 설명되어야 한다라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중요한 사항이 아닐 때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다면 그다음에 이미 다른 법 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부연하는 차원에서 기재한 것이라면 명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어떤 명시 설명 의무 대상이 되는 걸 명시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이 체결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명시 설명 안 된 것만 계약 내용에 편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약관 해석에 대한 원칙, 약관도 계약의 내용이고 따라서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에 의해서 해석이 돼야 되고 약관 규제법상 해석 원칙을 정한 것이 있는데 신의 측에 입각해서 해석해라. 그다음에 고객에 따라서 다른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되고 동일한 내용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통일적 해석의 원칙. 그 다음에 상대방 유리의 원칙, 작성자 분리의 원칙 넘기시면 개별 약정이 있으면 개별 약정을 우선시켜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소위 예문 해석 이것도 약관 조항 중에서 부당한 조항이 있을 때 판례에서 이걸 무효화 처리시키는 방법으로서 그것은 단순한 예문에 불과하고 구속력 없다. 이렇게 해석한 것을 약관 해석이라 하는 겁니다. 불공정한 조항 무효화시키는 방법으로서 신의 측에 반하면 무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무효, 그다음에 구체적인 무효 조항이 있는데 이 구체적인 무효 조항과 관련된 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약관 규제법을 다 외워야 되냐고.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아까 여기서 본질적 권리 제한 조항 무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걸 가지고 지문이 주어졌을 때 해석을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조문을 한 번은 읽어보시면서 관념을 잡으시는 거고 그 다음에 계약의 종류 바로 위에 일부 무효에 대한 특칙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민법 총칙에서 일부 무효의 법리를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률행위 내용의 일부가 무효인 때는 원칙은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단 일부 무효 부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13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거는 일반 규정이고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별도의 규정에 따라서 처리한다 하면서 거기에 몇 가지 예를 들어놓고 확인을 해보십시오라고 하고 넘어왔는데 약관 규제법에서 약관 조항 중에서 무효인 조항이 있으면 그것만 무효고 나머지 조항으로 계약관계가 유지가 된다는 거. 그게 민법에서도 산재해 있습니다. 계약의 종류, 채권법 각칙, 계약 각칙에 법전에서 이름을 딱 붙여놓은 걸 전형계약이라 하는데 거기에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거, 정료, 매매, 교환, 재산권 이용, 빌려 쓰는 계약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노무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 도급, 현상 광고, 위임, 임치, 여행 계약이 있고 기타 전형 계약으로서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그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비전형 계약에 뭐가 있나 이래 물으면은 아까 출판 계약, 뭐 관람 계약, 그다음에 뭐 영화 출연 계약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일일이 찾아가 공부할 수는 없고 기본 원칙을 공부하고 거기 변형된 거에 원칙을 가지고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갈 거라는 거.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은 법전에 있는 거, 판례에서 확인된 거 그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한다면은
민법 공부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원칙, 원리를 공부하는 겁니다. 유상계약, 대가, 직업이 있는 거. 그래서 민법 총칙에서 유상행위, 무상행위 이런 걸 살짝 보고 왔는데 이런 걸 출연행위라 하고, 출연이라는 것은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면서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출연이라는데, 그게 일방적으로 행해지면 무상행위, 쌍방적으로 행해지면 유상행위라는데, 매매가 뭔 줄 알면 유상행위인 줄 알게 돼 있고, 정려가 뭔 줄 알면 무상행위인 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이 유상행위에 뭐가 있다가 아니고 매매가 어떻게 되는 건가를 알면은 유상행위인 줄 알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슈퍼에서 내한테 껌을 주니까 나는 껌 대가로 돈 주고 유상행위이고, 엿바꿔 먹는 교환도 유상행위이고, 임대차도 유상행위이고, 정려가 대표적인 무상행위이고, 사용대차 공짜로 빌려 쓰는 것이니까 무상행위이고, 소비대차는 이자를 주기로 했으면 유상, 무이자면은 무상, 임치나 위임의 경우에도 대가 주기로 했으면 유상, 대가 안 주기로 했으면 무상. 도급은 일방은 일을 완성하기로 하고 그 일이 완성되었을 때 보수직업을 약정했으니까 유상계약. 그래서 본질을 알고 매매는 유상계약으로서 출연행위이고 전형계약이고 법률행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읽어내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고 다 따로따로 떼가지고 외우려면은 이걸 무슨 수로 외웁니까? 그래서 이해식의 공부가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한 번 딱 해놓고 나면은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 암기는 올 하면 내일 없는 게 아니고 돌아서면 없는 거고. 유무상계약, 구별실익이 유상계약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특히 매도인의 담보책임법리가 적용되고, 무상계약은 정려 쪽에 있는 규정들이 적용된다는 것, 그 정도 하시고, 쌍무계약, 편무계약, 서로 대가적 의미는 채무가 양쪽에 발생하면은 쌍무계약, 그렇지 않으면은 편무계약이 될 것이다 라는 것. 유상계약 중에서 현상 광고를 뺀 게 쌍무계약이고, 무상계약에다가 현상 광고를 합친 게 편무계약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구별하는 이유는 쌍무계약일 때 동시이행 항변권이나 위험 부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모든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다라고 이야기하면은 틀린 거죠. 왜냐하면 현상광고는 유상계약이지만은 쌍무계약은 아니라는 거지. 이 말장난 같은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쌍무계약은 전부 다 유상계약에 들어간다, 맞는 말이라는 거. 무상계약은 전부 편무계약에 들어간다라고 말을 쓰면은 맞는 말이라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구별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고 4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상 광고는 대가적 출연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유상계약이지만 그 출연 의무는 광고자만이 일단 부담하므로 편무계약에 해당한다는 것. 낙성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일치만 있으면 되는 걸 말하고, 넘기시면 요물계약은 그 청약과 승낙 이외에 물건 제공을 요하는 행위를 요물행위라 하고, 대표적인 게 대물변제이고, 현상광고, 보증금 계약, 계약금 계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계약금 계약과 관련되어서 요물계약임을 확인한 판례가 근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문제가 되는데 계약금 쪽에서 이야기가 될 것이고, 요물계약과 낙성계약을 구별하는 실익은 계약 성립 시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낙성계약의 경우에는 청약과 승낙의 일치만 있으면 계약이 체결되는데, 요물계약은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물건 제공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 특정한 방식을 요하는 요식계약, 그렇지 않은 불요식계약, 급부가 단번에 실현되는 일시적 계약,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는 계속적 계약이 있는데,
이 계속적 계약의 특징은 살짝 봐놓으셔야 됩니다. 일시적 계약은 주로 해제와 연결되는데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계속적 계약은 일반적으로 해지와 연결된다는 거. 계속적 계약일 때 기본 채권 관계, 지분 채권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 예컨대 금전 소비대차 계약은 계속적 계약이고 원금에 대한 것은 기본 채권이고 이자에 대한 것은 지분 채권이고 임대차도 계속적 계약으로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다음에 계속적 계약일 때 당사자 간의 신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착오는 중요 부분 착오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 계속적 계약은 사정 변경의 원칙과 결합될 수 있고 불평등 관계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 다음에 7번 같은 경우에는 매매 쪽에 가서 예약을 공부할 때 좀 더 세부적으로 볼 것인데 예약에 의해서 체결될 계약을 본계약이라 하고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정해 놓은 것을 예약이라 하고 다음에 원인의 영향을 받지 않나에 따라서 유인계약, 무인계약으로 구별한다라는 것. 그래서 230페이지를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신 게 계약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다를 보신 겁니다. 법률 행위도 많이 있고 법률 행위 중에서 이제 계약이라는 걸 보는데 계약에도 많은 것들이 있다 이걸 본 겁니다. 근데 이러한 법률 행위인 계약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대립되는 두 개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일반적인 의사의 합치에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도 교차 청약,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때 먼저 계약 체결하기를 원하는 의사 요쪽을 청약이라 하고 그에 응하는 것을 성낙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 계약은 이 대립되는 두 개의 의사표시의 일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 요것이 불일치하는 경우를 불합의다라고 이야기하고 당사자가 이미 불합의를 알고 있는 경우를 의식적 불합의다라고 하고 불합의의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는 거, 계약의 불성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의식적 불합의, 내가 내 민법책 만 원에 팔겠다 이러니까 나는 만 원에 팔겠다. 나는 5천원이라야 사겠다. 의사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계약이 체결될 여지가 없다라는 것.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일치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걸 무의식적 불합의다라고 이야기하고 요거하고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보셨던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하고 구별하셔야 되고 당연히 이거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하고도 구별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무의식적 불합의라는 것은 당사자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합의가 일어난 겁니다. 이것도 유치한 예를 들면은 A라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공부하려고 책을 왕창 샀어. 책을 왕창 사가지고 책을 열어보니까 머리 아파 죽겠어. 그래서 저 시골에 있는 친구가 공인중개사 공부할 생각이 있다라는 것을 전에 진작 알고 있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책을 팔 의사로 전보를 쳐가지고 책 매매 이렇게 전보를 쳤다는 거지. 책 매매. 자기는 자기가 팔려고 책 매매 이래 쳤는데 이쪽 친구도 책을 미리 사놓고 머리 아파 죽겠는데 이 정보를 보고 자기가 책 산 걸 어찌 귀신같이 알고 자기한테 팔아라 라는 소리로 해석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쪽에서 얼른 책을 보내면 이 책 매매에 대한 계약이 체결될까?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일치가 일어났으니까 이 경우에도 계약은 체결되지 않는다는 거. 근데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불합이라는 것은 대립되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고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진위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상대방도 진위와 표시가 불일치한 것을 했는데
일치한 진위대로 계약이 체결되는데 잘못된 표시는 아무런 해악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오표시무해의 원칙이라 했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하나의 의사표시 과정 중에서 표의자가 자기의 진위와 표시의 불일치를 인식하지 못한 것을 착오라 했었고, 일단 관념상으로는 구별이 된다라는 것. 일단 둘 다 의사표시이고 이때 청약의 경우에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체결될 정도로 구체적이고 확정될 수 있는 의사표시라야 한다는 것. 일단 둘 다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공통될 것이고 특정한 방식을 요하지는 않는다는 거. 특정한 방식을 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계약 불요식 계약이 되는 것이라고. 여기서 특정한 방식을 요해버리면 계약은 전부 다 요식 계약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어쨌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인데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인이어도 무방하다라는 것. 불특정 다수인이어도 무방하다는 것. 그래서 기본적으로 길거리에 자판기 설치해 놓은 거. 자판기 운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 설치되어 있을 건데 이 자판기 설치해 놓은 게 청약일까 청약의 유인일까? 청약은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체결된다는 것이고, 청약의 유인이라는 말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한테 청약해 오도록 유인, 꼬시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일단 청약과 청약의 유인도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 청약의 유인, 이거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한테 청약해 오도록 꼬시는 거라는 거. 저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여자들 옛날에 선보러 가면은 화장을 하고 가는데 화장을 해 가는 이유가 뭐지? 이 화장해 가는 게 만약에 청약이라면, 이게 만약에 청약이라면 그 선보러 나온 남자가 그래 당신하고 결혼하겠소 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승낙이 되어서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선보러 갈 때 화장을 하는 것은 청약이 아니고 그놈 한번 꼬셔볼까 청약의 유인이 될 것이고, 그때 이 남자가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게 청약이 되고, 그래서 마음에 들면 그때 가서 승낙하면 되고 마음에 안 들면은 그때 가서 거절해도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청약과 청약의 유인은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 법적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잠깐 봤다시피 일반적인 광고는 청약의 유인이고, 일반적인 광고는 현상 광고에서 광고 행위는 청약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아파트 분양 계약은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인데 내용 제한이 가해지면 청약이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승낙은 청약에 응하는 의사표시로서 승낙의 상대방은 반드시 청약한 특정인에 대해서 승낙을 해야 된다라는 것. 일단 거기까지 확인해 보시면은 230페이지. 계약도 법률행위이고, 그 다음 법률행위로서 계약의 성립 요건, 법률행위이므로 당연히 성립하기 위해서 민법 총칙에서 받던 것 구비해야 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을 보는데 계약의 특유한 공통된 성립 요건으로서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합의라는 것은 대립되는 의사, 즉 청락과 승낙의 일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용어 정리하는 것인데 객관적 합의라는 것은 내용의 합의를 말하는 것이고 주관적 합의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합의를 말한다는 것. 계약 성립의 모습으로서 일반적인 거 청약과 승낙 합의로 성립될 수 있고 교차 청약이나 의사 실인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불합의와 착오는 구별되어야 되는데 불합의는 청약과 승낙의 불일치를 말하는 것이고 그 불일치를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무의식적 불합의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계약은 체결되지 않는다는 것. 그 정도 하시고 앞에서 봤던 것들을 확인해 놓은 것이고 청약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내용을 해서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체결될 정도의 확정될 수 있는 구체적 의사표시를 말한다는 것. 그 다음에 청약자와 상대방이 해놨는데 청약자가 누구인가가 청약의 의사표시 속에 반드시 명시될 필요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아까 자판기 설치, 요즘이야 뭐 자판기 설치하면서 거기에 연락처 남겨놓는 경우도 있는데 옛날에는 보면 자판기 설치해놓고 커피 마시려고 돈을 냈는데 커피도 안 나오고 돈도 안 나와. 이거 어디다가 연락해야 되지? 그래서 자판기 설치할 때 자판기 설치자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 아까 요걸 살짝 보다가 말았는데 요게 청약인가 청약의 유인인가 이게 논의가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청약으로 봅니다. 청약으로 보고 그러면은 길 가는 사람이 돈 넣고 버튼 누르는 게 승낙이 되고 그럼 커피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그러면은 상대방을 알면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걸 청약의 유인으로 보면은 길 가는 사람이 돈 넣는 이게 청약이 될 거고 그때 버튼 누르실 때 상대방이 자동적으로 승낙을 해서 효과로서 커피가 나오는 이런 과정을 거칠 건데 일반적으로는 이쪽으로 처리한다는 거. 그래서 저게 청약일 때 자판기 설치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청약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 청약의 확정성, 청약은 승낙의 단순한 동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확정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해놓고 옳은 말로 처리하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확정될 수 있으면 족하다라고 해도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했습니다. 청약의 내용은 결국에 계약 내용으로 들어갈 거고 이 계약 내용은 결국에 법률행위 내용이고 법률행위 내용은 법률행위 해석을 통해서 확정되면 될 것이니까 성립 당시에 명확하게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확정될 수 있는 표준만 정해져 있으면 이행기까지 확정될 수 있으면 족하다. 결합되는 겁니다. 다음에 청약과 청약의 유인은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 살짝 보시는 거고 현상 광고를 계약으로 보고 요물 계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인데 이걸 단독 행위로 보고자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음에 청약의 효력과 관련해서 청약 의사표시입니다. 청약의 효력 상대방 있는 단독적 의사표시라는 거. 따라서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을 하고 도달되고 난 뒤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도달되기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합의가 있으면 달리 정하면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른 합의나 달리 정한 것이 없을 때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이것을 청약의 구속력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이걸 청약의 형식적 효력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청약의 실질적 효력, 요걸 승낙 적격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청약이 살아있어야
승낙이 왔을 때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기본적으로 승낙 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 경과 후 실효할 것이고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 경과 후 실효할 것이라는 거. 그래서 철회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상관없다는 거. 철회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기간 경과 후 실효할 것이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당한 기간 경과 후 실효할 것이기 때문에 철회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는 것.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식이라는 거.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식이라는 거.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한 때 계약이 체결된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A라 하는 사람이 5월 10일 날 의사표시를 하면서 내한테 민법책을 사고 싶으면 5월 15일까지 연락을 달라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 청약은 5월 20일 기간 때문에 5월 20일. 그래서 내 청약은 5월 20일까지만 살려놓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B한테 5월 14일 날 도달을 했고, 그러면 청약의 효력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로서 이때 효력이 발생을 할 거로. 그래서 이 사람이 5월 15일 날 그래 그 민법책 사겠다라고 했던 거죠. 이때 의사표시를 발하고 난 뒤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효력이 발생하는 이런 경우를 격지자라 하고, 따라서 이 격지자라는 개념은 시간적 개념인 것이지 장소적 개념은 아니라는 거. 미국에 있는 사람도 전화기 들고 대화하면은 대화자가 되는 것이지 격지자가 아니라고요. 옆집 아저씨도 편지를 가지고 대화를 하면은 격지자가 된다는 것. 그때 우리 민법은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은 승낙 의사표시를 발한 때 계약이 체결된다라고 해놨는데, 그러면은 그 조문대로 하면은 5월 15일 날 계약이 체결되는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 근데 이게 5월 20일 전에 도달을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체부 아저씨가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래가지고 이게 5월 21일 날 도달되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은 요때 계약을 체결되었다라고 하지만 요때 도달하지 않으면은 청약이 없어져 버려. 실효돼 버려. 그래서 요 경우를 학자들이 해석할 때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한 때 계약이 체결된다. 단 승낙 적격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하면은 소급해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는 것. 승낙 부도달을 해제 조건으로 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한 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는 것. 그래서 일단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격지자 간이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언제 계약이 체결되었는가라고 물으면은 일단은 승낙 의사표시를 발한 요 날을 골라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좀 더 추가돼 가지고 조금 전에 봤다시피 5월 20일까지 도달시켜라 했는데 5월 21일 날 도달되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최종적으로는 일단은 계약이 체결 안 된 걸로 처리가 돼야 돼요. 소급회가 없어진 걸 다뤄버리니까. 그렇다고 해서 승낙 적격 기간을 지난 후, 도과한 후 승낙 의사표시가 도달되었을 때는 계약이 체결될 여지가 없다. 요래 쓰면 틀린 말이 돼요.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면 이제 A가 청약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A가 5월 22일 날 그래 너한테 팔겠다라고 하면은 승낙을 바란 것이니까 요때 계약이 체결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격지자간일 때 답을 고르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조건이나 내용의 변경을 가한 승낙을 하면은 A라는 사람이 내가 너한테 민법책 팔겠다 이랬는데 B라는 사람이 나는 민법책은 이미 사놨으니까 필요 없고 너한테 공법책이나 사고 싶다 이래 이야기하면은 내용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이거는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라는 거.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이쪽에서 승낙을 하면은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라는 것. 그 정도 하시고, 청약의 효력,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는 거. 민법 총칙에 있는 조문입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에 있는 그 조문을 청약자에 대비해서 말을 바꾼 거에 불과한데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이미 발신된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것. 근데 3번은 민법 총칙에서 설명했습니다. 당사자 개성 인격적 특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자가 사망하면 실효한다는 것. 청약의 구속력,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철회하지 못한다라는 것. 그것을 청약의 형식적 효력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청약의 실질적 효력, 승낙이 있으면 상대방이 도달한 청약은 승낙이 있으면 계약을 유하게 성립시킬 수 있는 효력을 갖는데, 따라서 청약이 승낙 적격을 짓는 기간 내에 승낙이 행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당한 기간, 또 이때 상당한 기간이 얼마냐 이런 것도 황당하게 묻지 마시라고. 옛날에 상당한 기간이 며칠이요 이래 묻길래 상당한 기간이라 했지. 왜냐면은 라면 매매할 때의 상당한 기간, 그 다음에 뭐 5,000톤짜리 선박 매매할 때 상당한 기간은 다를 거라고. 그때 거래계에서 판단될 거라고. 상당한 기간이 며칠인 줄 알면은 법 조문에 박아놨겠지. 교과서에 써놨겠지. 아무도 상당한 기간이 얼마인지 몰라 이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될 기간이라는 거.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민법 책을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똑같은 것 중에서 그 시험을 치게 하지. 근데 공산주의라.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살만한 세상인 거지. 승낙, 청약에 응해서 계약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인데, 주관적 합치, 객관적 합치, 청약 앞에 쪽에서 이야기한 걸 승낙 쪽에 대비해서 읽은 것이고,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기간 내에 도달시켜야 될 것이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을 시켜야 될 것인데, 넘기시면은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됐고, 승낙 여부의 방식, 승낙은 강제되지 않는다가 원칙이라는 거. 근데 강제될 수도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에서. 승낙 효력 발생 시기 대화자 간인 경우에는 일반 원칙에 따라서 도달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할 것인데, 격지자일 때 법 조문에서 531조에서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한 때 성립한다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 해제 조건설이 5설인데 승낙 의사표시를 발한 때 일단 계약이 체결된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단 승낙 적격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는다면은 소급해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으로 다룬다는 거. 그걸 붙여서 읽을 때 승낙 적격 기간 내에 부도달을 해제 조건으로 승낙 의사표시를 발한 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다룬다는 것.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조건이나 내용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 계약의 경쟁 체결, 사경매, 지금 민법, 사법 하고 있으니까 사경매를 하고 있는 것인데, 참 그냥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A라는 분이 민법책을 내놓고 가격을 내려가면서 경매에 붙이기로 했어요. 가격을 내려가면서. 그래서 1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100만 원 사실 분 있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아무도 대답을 안 해. 90만 원에 사실 분 있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이쪽에서 90만 원이라면 내가 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 80만 원에 살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물어보겠어? 안 물어보겠어? 안 물어보겠지. 최고가 제시해가지고 가격을 내려가면서 경매에 붙인다면 이게 청약이고, 그 가격에 사겠다라고 하는 것이 승낙이 될 거라는 거. 그러면 이번에는 민법책을 내놓고 A라는 사람이
오늘 최고가에 팔겠습니다. 10만 원부터 경매를 붙입니다. 10만 원에 사실 분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누가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이거 반드시 사야 돼, 팔아야 돼, 안 팔아도 돼. 한 번 더 물어보면 되지 뭐. 20만 원에 사실 분 있습니까? 라니까 또 누가 20만 원에 사겠대. 한 번 더 물어봐도 돼. 30만 원에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누가 30만 원에 사시겠대. 그러면 40만 원에 사실 분 이러니까 강감무소시. 그러면 3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라고 하겠지. 그래서 가격을 올려가면서 경매에 붙인다는 것은 내한테 청약해봐라. 청약의 유인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사보겠다는 이것이 청약이고 이런 청약절 중에서 그날 가장 높은 가격에 승낙을 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시험 나올 거라는 건 아니고 청약과 승낙의 의미, 청약의 유인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는가를 보기 위해서 한번 살펴보는 거라는 것. 다음에 교차 청약,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계약이 체결된다는 것.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민법책 B 너에게 팔겠다 5월 3일 날 의사표시를 했는데 요게 5월 12일 날 도달했다는 거죠. 근데 B는 이 의사표시가 도달받기 전에 5월 10일 날 뭐 네가 가지고 있는 민법책 내가 사겠다 했는데 이게 5월 15일 날 도달됐다면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요때 계약이 체결된다는 것.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그것도 여러분들이 아주 자주 해보셨을 거라고요. 오늘도 길 가다가 붕어빵 판다면은 아저씨가 붕어빵 판다면은 옛날에는 아줌마들이 파는데 요새는 아저씨들이 팔고 있더라고요. 아저씨들이 붕어빵을 판다면은 지나가는 이 사람이 아저씨 붕어빵 얼마요? 뭐 먹어볼까요? 뭐 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덥석 먹어. 덥석 먹는 이유는 붕어빵 이거 매매 계약이라 교환 계약이라 기본적으로 매매겠지. 그럼 먹는 이 행위만으로 요거에 대한 계약은 체결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승낙으로 볼만한 사실이 있기만 하면은 그때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 하는데 사실적 계약 이론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 참 요거는 지금 부정되는 게 일반적인데 중개사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저게 독일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독일에 옛날에 이 주차장에 무료 주차장인데 그래서 독일 할머니들도 맨날 요 무료 주차장에 세워놓고 놀러 다니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유료 주차장 그리고 이제 간판 설치해놓고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차를 딱 세우면서 물어봤어. 왜 이제부터 유료로 받냐 이래 물으니까 여기 차를 세워놓으면은 우리가 지켜주고 도둑맞는 거 방지하고 관리해 줄 거니까 이제 유료로 받는다 이래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래? 그럼 내 거 지키지 마라. 나는 차를 여기 세워놓는데 너가 내 거 지키지 마라. 내 거 어차피 나도 훔쳐갈 놈 없다. 너가 만약에 지켰다 하더라도 나는 주차료 못 물겠다. 라고 하고 차를 세워놓고 여행 갔다가 한 달이나 오가지고 지나간 뒤 오가지고 차를 끌고 나가려 하니까 이 사람이 딱 막아서 타는 거지. 주차료 내놔라고. 그래서 이게 계약이 체결됐으면 주차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이게 계약이 체결된 것인가가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때 명시적으로 거절했다 하더라도 계약 체결로 볼 만한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계약 체결된 걸로 본다. 주차료 지급해라. 라고 판결을 했다는 거지. 독일 대법원에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내가 민법 공부 처음 할 때도 이게 완전 당연히 계약이 체결되는 걸로 했는데 지금은 이론이 발달돼 가지고 이 경우에 계약 체결 안 된 걸로 처리한다는 거. 명시적으로 거절했는데 어떻게 계약이 체결되냐는 거죠. 그러면 주차료 상당의 돈을 받아갈 방법은 있을까? 받아갈 방법은 있어. 계약이 체결 안 됐다면은 B가 부당이득을 누린 것이 있으니까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에 따라서 그 상한은 이익을 받아가면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처리합니다. 꼭 계약이 체결돼야만 돈 받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계약이 체결 안 된 걸로 처리하더라도 돈을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중개사 시험에서 이 경우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가 옳은 지문으로 다루어진 적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이 경우에 계약 체결 안 된 걸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계약의 체결과 관련되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그 체결 과정 중에 문제가 있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